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마케팅 환경이라는 말이 있죠. 마케팅 환경. 마케팅은 뭐 그냥 책에 나온 개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해하시면 돼요. 마케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물건을 소개하고 수요를 자극해서 매출액 늘리고자 하는 경영학적인 활동 어쩌고저쩌고 붙이기 나름인데, 마케팅 환경에 보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이 있죠. 시험 문제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마케팅 환경은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으로 구분한다. 거기까지만 딱 나왔어요. 미시적 환경에는 뭐가 있고 거시적 환경에 뭐가 있는지. 근데 제가 이게 초창기 때 언급했거든요. 마케팅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긴장했지. 미시하고 거시 나왔으니까 거시하고 미시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10년 이상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미시하고 거시적 환경이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일방적으로 많이 내는 게 올해도 그런데 마케팅 전략이 이게 중요하죠. 그 마케팅 전략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냐?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이제 거의 일방적이에요. 이게 마케팅 전략. 여기 안 보이니까. 첫 번째 양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와, 진짜 올해는 학계론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내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마케팅도 오지선다잖아요. 마케팅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거 해놓고 바로 1번의 정답이 나와버렸더라고.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게 1번의 정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페이지 넘기셔야 되는데 16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에 뭐가 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 세 번째는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구분하죠. 먼저 이런 종류를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큰 주제로 삼는 게 중요한데, 시고간 이렇게 하는 거야. 시고간. 시고간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점유, 두 번째는 뭐다? 고객 점유, 세 번째는 관계 마케팅. 시고간 이렇게 이제 설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시장 점유, 시장 마케팅 전략은 얘는 공급자 중심일까, 소비자 중심일까? 그렇죠. 시장주 마케팅 다시 이제 그 166페이지 돌아오시면은 1번에 시장주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전략을 이렇게 했었죠. 이걸 틀리게 냈어, 올해. 뭐라고 했을까요? 뻔하지. 공급자 반대가 뭐예요? 수요자. 수요자 중심 이렇게 한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안 그렇구나. 근데 마케팅 맨날 비슷비슷해. 얘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죠. 공급자 마케팅 전략으로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개념 바로 연결하는 거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 있죠. 틈새 시장을 점유.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표적 시장을 선점이 맞겠다. 선점하거나 선점이나 선정이나 틈새, 요 표현이 나옵니다. 기출 문제 보면은 표적, 선점, 틈새, 점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표현하고 시장조 마케팅 전략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기출 문제 보면은 표적, 선정, 틈새, 점유했는데 요거를 고객 점유로 연결했다든지 요거를 관계 마케팅 연결해서 오답 나온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출제위원은 그렇게 또 똑같은 걸 내려다 보니까 아이고 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에휴, 나는 이거 신선하게 한번 내보자. 그래서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 이렇게 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고객 점유 나오겠지. 그럼 시장 점 마케팅 전략이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반성으로 요거 고객 점유는 소비자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소비자 중시 내용들은 이제 별도로 논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와야 될 것이 뭐예요? 소비자, 공급자 둘 다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소비자와 공급자 상호작용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호작용을 중시해서 나오는 전략이 뭐다?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항상 모든 출발이 시장 점유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시장 점유가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시, 고, 간.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 표적, 선정, 틈새 점유 이런 표현.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시. 그 내용을 좀 이따 논하고 관계 마케팅은 그 소비자,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 중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큰 틀을 개념 잡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시장점 마케팅 전략이에요. 페이지 166에 보면은 시장점 마케팅 전략 해놓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시장점 마케팅 전략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STP하고 4P 믹스 전략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STP랑 4P 믹스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TP하고 4P 믹스로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전략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고객 점유로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이제 4P가 P가 4개잖아요. 이걸 마케팅 믹스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 내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먼저 뭐 STP부터 하는데 얘는 항상 S를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돼. S, T, P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서 여기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S가 있죠. S. S가 뭘까? STP. 이거는 마켓 시그멘테이션이래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그래요. 시장 세분화. 그리고 T 있죠, T. T는 타겟팅이야. 그래서 표적 시장.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요. 그리고 P 있죠, P. 이 P를 영어로 이제 뭐 하냐, 포지셔닝 그래요. 이거 포지셔닝 뭐래요? 프로덕트 포지셔닝 그래서 얘를 제품 차별화. 이렇게 이제 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항상 키워드 잡아놓고 하셔야 돼. STP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STP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 S가 무조건 중요해. 시험과 연관돼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그 내용을 잡아야 되는데 S라는 말이 이제 그 시장 세분화를 이제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두 개를 제가 적어드렸어요. 두 가지가 전부 기출 지문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1번에 대한 지문을 가지고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잡아보세요. 세분화란 수요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 나눴다 그랬죠. 지금 뭐를 나누는 거야? 소비자를 나누는 거야? 아니면 제품을 나누는 거야? 소비자를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를 보면 말장난이 하다 보니까 소비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 나누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 지향점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라고 설명이 돼 있지. 동그라미 2번을 출제한 사람을 똑같이 설명했어요. 세분화란 마케팅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것은 뭘 나누는 거다? 소비자 집단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경영학책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의 성향은 다 개인적인 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제 소비자 수가 100명이다. 100명의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은 다 다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개인적인 성향은 다르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특성이 있죠.
소비자들 이제 특성에 따라 그래도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즉 이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이거를 집단적으로 동질적인 성향을 갖는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 소비자를 나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그래요. 그럼 나누는 대표적인 것이 뭐 성별로 나눌 수가 있죠. 100명이 만약에 개인적인 소비자들이 있다. 그 누굴 대상할 것인지 먼저 정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50대 50이 되고 또 연령대별로 나눌 수가 있겠지. 10대, 20, 30, 40대마다 소비 성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소득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지역별로, 취미별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보면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생기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동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나마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집단별로 묶어놓으면은 이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좀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것은 뭐를 나누는 거? 소비자를 특성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나누는. 그 누굴 대상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를 나눈다 보다 세분화. 이거 만약에 아직은 틀리게 내지 않았는데 틀리게 낸다 그러면 뭘로 하겠어요? 공급 제품을 나누는 걸 세분화하면 잘못되는 거지. 그럼 세분화가 잡히면요. 그 다음에 T가 잡혀요. T. 표적시장. 표적시장도 시험에 나왔던 동그라미 1번 묶고 왔는데 1번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1번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근데 표적시장 전략은 이렇게 나왔죠?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끝났지. 그럼 표적시장 하면은 거기 키워드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은 표적이 세분화 다음 단계라는 거야? 세분화 전 단계라는 거야? 그쵸. 얼마나 편해. 시장을 나눴어요. 그 표적이야.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쵸? 그래서 그 세분화 수요자 집단, 아까 세분화를 통해서 A, B, C, D 몇 개 그룹 나눴잖아. 나눠진 그룹 중에서 판매자 입장에 봤을 때 본인의 능력이 있죠. 본인의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 선택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타겟팅이라 그래. 가장 자신 소비자 찾아내는 걸 뭐라 그런다? 표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쭉 나눠진 그룹 중에서 야, 이번에는 이제 A 그룹, A 소비자 집단이 우리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다. 그럼 A 그룹을 대상으로 마케팅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 수요자 집단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P, 포지셔닝, 제품 차별화가 나오죠. 1, 2번이 이제 다 시험 지문인데 1번이 가장 유명합니다. 1번 별표 쳐주시고 차별화 전략은 또 흐름상 이해하셔야 돼.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뭐 다음 단계라는 게 드러나? 표적 다음 단계 드러나는 거야. 벌써 앞부분에 답이 다 있어. 동일한 표를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을 어디 위치시킬 것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아까 세분화를 통해서 나누어진 그룹 중에서 타겟팅, 표적 시장을 통해서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 A를 선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차별화죠. 우리가 표적으로 삼은 A 그룹 있잖아. 이 그룹 우리만 표적으로 삼지 않을 거 아니야. 다른 경쟁자들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겠지. 그렇죠?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에 뭘 정한다? 위치. 위치를 정한다 해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포지셔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정하려면은 소비자들한테 1순위 선택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점하셔야 되잖아. 그럼 다른 경쟁자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똑같은 소비자 대상으로 경쟁자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다른 1순위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 제품을 경쟁 상품보다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지. 이렇게. 그래서 뭐 요즘에 차별화되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핸드폰 제조사에서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를 만들어줬는데 신제 경쟁 상품과 좀 차별화시키고 싶어. 여러분들
어떤 쿠션감을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신제품 자동차는 바퀴가 4바퀴입니다.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실 때마다 위아래 쿠션감 느끼게 됩니다. 멀미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우리 차를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차별화시키는 거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은 가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 생명은 보장 못하는 자, 필수적인 가입 조건이 생명보험 가입.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STP는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STP 전략이 뭐다? 시장적 마케팅 전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내가 공부할 때 항상 어느 것부터 스타트를 하는 걸 중요시 봐라. 세분화. 요거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잡아놓고 이 세분화를 통해서 이게 T로 P로 어떻게 연결되니 고리 이쪽 고리만 찾는 연습하시면 돼요. 더 이상 뭐 그렇게 새로운 거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포피죠. 왜냐면 포피는 벌써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내용이 뭐예요? P가 4개라는 거니까 포피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이게 이제 포피의 첫 번째가 뭐예요? 플레이스. 이게 유통이야, 유통. 물건이 잘 팔리려면은 이게 유통이란 게 그 물건이 고객과 접근이 용이한데 물건을 배치하라는 뜻이에요. 유통 전략을 통해서 마트마다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소비자들의 동선이 있죠. 동선을 반영해서 제품의 위치를 정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시식코너는 제일 안쪽에 그 대부분 갖다 놓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제 그게 포피에 대한 논리가 유통 전략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거를 중개사 시험에 내야 되잖아. 모든 걸 부동산 관계된 예시를 내야 돼요. 그 박스 친 거 있지. 박스 친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억이죠. 중개업자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활동이 이 포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일방적으로 내요.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거래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업소를 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유통 전략에 해당된다. 그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안 보셔도 되는데 기억에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거, 분양 대행업체 이용하는 거 여기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품 정책이 있어요. 제품 전략. 제품 영어로 뭐예요? 프로덕트. 이거는 당연히 제품을 좋은 거 공급해야죠. 차별화시키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야지 물건이 잘 팔릴 텐데, 다만 이거를 낼 때 제품 전략이 뭐냐, 이렇게 상품 공급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사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박스에 있는 그 사례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의 상품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이게 무슨 전략이냐 물어보는 거야. 포피 중에. 무슨 전략? 제품 전략. 혁신적인 내부 구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창문이 없는 아파트. 괜찮지 않아요? 혁신적인 내부 구조니까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전 세계 가장 높은 아파트입니다. 초고층 아파트. 거기는 제일 꼭대기는 펜티하우스가 있습니다. 펜티하우스. 왜 팬티만 입고 다니게 된 펜티하우스인데 거기가 근데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제곱미터당 5억이야. 건강한 사람만 모십니다. 계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펜트하우스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팬티만 입고 150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거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그 혁신적인 내부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 실개천이 뭐지? 조그만 연못 만드는 건가? 개천? 전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모기가 잔뜩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 저는 어쨌든 실개천 설치. 이것도 이제 무슨 전략이냐 물어봤었어. 그럼 정답이 제품 전략이에요. 단지 내 헬스장, 골프 연습장 설치, 관리비 폭탄 맞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욕하고 있고요. 지상 주차장이 지하와 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실한 내용이 이거죠. 좀 오래된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 대란이죠.
근데 장점 중에 하나는 거기 한 10년 정도 살잖아요. 주차 달인이 되고 사람이 강성이 되고요. 뭐 이렇게 눈이 이제 차를 찾는데 눈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접촉 사고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삐뚤삐뚤 그 골목길을 이제 찾아가는 그 운전 실력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 비용 지출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이렇게 그 얘네들이 기억는 딕을 리을을 설명하면서 이게 4P 중에 무슨 전략에 해당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럼 프로덕트 전략이야. 이렇게. 또 아마 요즘 보면 더 파격적인 예시를 어디서 들었던 걸 출제에 갖다 붙여서 막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전략 있죠. 올해도 지문에 이게 나와 있던데 가격 전략이 있어요. 가격 전략. 가격이 제품의 가격이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적정은 가격 수준이고 판매자에게도 이 적정이 보장될 수 있는 가격이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어려운 이 문제인데 가격 정책이 거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나요? 제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좀 곤란하게 나왔었죠. 우선 딱 보면 고가 정책이 있어요. 고가 정책 비교되는 게 무슨 정책이야? 대표적으로 저가 정책이 많이 비교되겠지. 그리고 이제 시가하고 이제 내용이 차별 가격 정책인데 고가 정책 있죠? 고가 정책 처음에 비싸게 부르는 거야, 싸게 부르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 비싸게 부르다가 점점점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야, 어쩜 이렇게 잘하시냐? 그래서 초반에 비싸게 부르면 점점 가격 내린다. 그래서 스키 타듯이 내려온다. 그래서 스키밍 전략이라고 경영학에서는 설명하더라고요. 스키 타듯이 내려온다. 스키밍 전략. 이거는 주로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해요? 아니면 우수운 고객을 대상으로 해요? 그죠? 우수 고객 대상으로 해요. 다 흐름상 보시면 돼. 그리고 초기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야? 후기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야? 초기. 이 말은 결국 투자 자본을 빨리 회수하고자 하는 거야? 빨리 회수하고자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잘하시나? 투자 자본을 빨리 회수. 그 책에 있으니까 회수하게 쓰는 전략이 뭐다? 고가 정책이 되는 거죠. 저가 정책은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경쟁자 낮은 가격으로 진입한다는 건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침투 가격 전략 또는 포복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침투 가격 전략. 그러면 이거는 주로 우수 고객이 아니라 다수 고객을 대상하는 거예요. 책에 다 있죠. 장기를 도모하는 걸까? 지금 초기 이익을 도모하는 걸까? 그 초반에 가격을 낮게 진입한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하고는 구매력을 키우게 만든 거죠. 지금 당장 이익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장기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있죠.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야. 그럼 이런 저가 정책은요. 공격적인 전략일까요? 소극적인 전략일까?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공격적인 전략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가 정책은 정해져 있죠. 시가란 말은 경쟁자랑 뭐다? 비슷하게 하는 거야, 비슷하게. 그리고 차별가격 정책. 차별가격 정책은 똑같은 제품이야. 동일 제품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가 있죠.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인데 층별로, 동별로, 향별로, 위치별로, 지역별로 다른 가격 책정하는 거 뭐라 그런다? 차별 가격 정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경영학과 학생들이 보는 경영학 책에 차별 가격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다른 책을 보니까 다른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쓰면서 그 가로치고 유용 가격 그리고 변동 가격 정책 같은 말 되어 있잖아요. 거기 내용이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부동산 쪽을 예를 드린 거니까 부동산 용도, 위치, 방위, 층, 시간,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을 판매하는 정책. 이게 뭐다? 차별가격 정책이야. 근데 지금 세 가지 용어를 썼잖아요. 이번 출제는 다른 용어를 썼어. 와, 짜증나 죽겠어요. 이렇게. 용어가 다르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계시더라고. 제가 이제
책을 제가 경영학책 봤을 때 경영학책 안에서도 학자들만 쓰는 표현이 다 다른 것처럼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전략은 굉장히 단순하죠. 경쟁자 가격이 있어. 경쟁자 가격과 비슷하게 맞춰서 시장에 진입하는 거. 무슨 전략? 경쟁자랑 비슷하게 가격 책정하는 거. 시가.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 책정하는 거. 얼마나 저가. 경쟁자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거. 고가. 그치? 다 경쟁자 가격에 맞추는 거야. 경쟁자랑 비슷한 가격, 시가. 경쟁자 낮은 가격, 저가. 경쟁 높은 가격, 고가. 그리고 다 섞은 거지. 똑같은 물건에 다다다다다 다양한 가격, 차별. 유연, 변동.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하고 저가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두 가지 하면은 어떤 것이 좋으냐, 목적이 뭐냐라는 식으로 지문들이 파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프로모션이죠. 프로모 보통 촉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동산 쪽 따지면은 분양하는 사람이 어떤 개발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다가 부동산 상품을 공급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 괜찮은 제품으로 분양하고 싶어. 또 가격도 적정해. 근데 소비자가 이 땅에 이러한 제품이 이런 분양가로 나온 거를 소비자가 몰라. 그럼 팔리겠어요? 안 팔리잖아. 이 땅에 이런 분양가로 나온 거를 알리는 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게 촉진이야, 촉진. 알리는 수단은 보통 네 가지로 보통 설명이 돼요. 디테일하게 내지는 않고요. 인적 판매. 인적 판매는 누굴 통해서 알리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카tal로그 가져가서 신제품 나왔으면 그거 알리는 거예요. 대명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판매 촉진. 판촉 행사라 그러죠.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은 경품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 주로 단기적인 전략일까요? 장기적인 전략일까? 단기 전략이지. 판촉 행사는 단기적으로 주목도를 확 높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좀 목적은 주로 단기적인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다 보니까 주로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전시화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가격을 한 일정 기간 동안 할인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판촉 행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 있죠. 홍보.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광고.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돼요? 촉진. 프로모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가지가 다 적절한 조합을 이뤄야지 물건이 잘 팔리더라.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 믹스, 사피 믹스 이렇게 돼요. 이거를 노골적으로 틀리게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케팅 믹스란 마케팅 믹스란 사피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가로가 있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영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어도 안 되죠.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안 나갔지만 나중에 산수도 안 돼요. 그치? 10문제에 해당돼 산수도 안 돼. 근데 영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3박자 안 되는 게 학개론입니다.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덕트. 플라이스. 포지셔닝. 이렇게 된 거야. OX. XG. 뭐가 틀렸어? 포지셔닝이 틀렸지. 이렇게 피를 묶여야 되는데 이렇게 묶이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최근에 나온 예시를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플라이드. 이거를 자긍심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리고 people. 고객. 이렇게. 저 같으면은 프레지던트. 피스.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쨌든 말장난이 들어가는데 우선 타겟팅이 이렇게 하죠. 포피 조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시장적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통해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가져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 고객적 마케팅 전략이 있잖아요. 고객적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중심이란 말이 나왔죠.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1번은 되고요. 2번에 이제 별표 치셔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소비자 중심이라는 고객적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마트에 들어오잖아. 그럼 판매원이 하는 전략이에요. 소비자들이 마트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문을 확 열리자마자 막 걸어가. 제품이 진열된 곳에 아무데나 가서 확 제품을 집어든 다음에 바로 계산하고 씩씩하게 계산하고 나가. 이래요? 아니잖아요. 한참 구경하지 않아요? 한참. 저번 마트 들어와가지고 한참 옷가게 와서 한참을 구경을 해요. 그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제 점포에 들어와가지고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지. 변화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각 단계가 있어요. 단계별로 판매는 잘 심리적인 변화를 체크해서 판매고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거죠. 소비자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인데 키워드가 거기 있어요. 소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단계란 말이 돼 있어. 그렇지? 각 단계. 올해 이게 또 옳게 나왔죠. 단계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표현한 각 단계의 키워드인데 단계마다 메시지 강약을 조절한다? 이게 무슨 전략? 이 고객적 마케팅 전략이야. 그러고 나 바로 밑에 거래 동그라미 3번에 그 각 단계가 뭔지가 드러나 있죠. 각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있어. A, 기가 막힌 게 나오죠. I, D, A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각 단계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야 돼요. 각 단계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해서 마케팅 강약 조절,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건데 이때 처음에 A 있죠. A가 뭐야? 주목이죠. attention. 그 다음에 I는 interesting. 흥미지. 그리고 이제 desire. 욕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손님이 오면은 손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해놓고 저기 신제품 있습니다 주목시키고 신제품 가서 어떤 물건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눈짓을 보여. 그럼 거기 바로 붙어가지고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나중에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래서 이게 AIDA라고 해서 I다 올려요. 그래서 거기에 고객적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중시라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 각 단계란 말 하나, 각 단계가 몇 단계다? 4단계. 이 I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작년에 32회, 우리가 33회니까 32회 때 작년에 요거를 틀리게 냈어. 중개사 시험에서 어떻게 냈을까요? A 영어를 썼지. I다 해놓고 D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 디시전, 결정. 이게 디시전이 뭐예요? 디자이어, 욕망을 해야 돼. 이렇게 영어를 장난쳐요. 우리는 국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거 연습했던 건데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올해요. 감정 시험에서 마케팅 문제를 내면서 이걸 또 틀리게 냈더라고. 틀리게 냈는데 어떻게 했다? 설마 작년에도 그랬어요. 설마 이런 질문 나올까요? 아마 출제인 양심 있으면은 못 낼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요 A하고 A를 바꿨어. 어테인션을 먼저 하고 액션을 액션을 먼저 하고 어테인션 맨 나중에 있습니다. 순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순서 바꾼다는 뭐예요? 손님 들어오자마자 판매원이 손님을 납치한 다음에 주업해가지고 물건을 강매해가지고 나중에 내보낸다는 거죠. 당신이 산 것은 이겁니다라는 거. 순서 꼭 지켜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마케팅 둘 다 중시하는 겁니다. 관계 마케팅은 거기 첫 번째 1번에 소비자,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거 그대로 체크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있죠. 마케팅 효과는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장기 지속이란 말을 꼭 아셔야 돼. 그러니까 두 물건 시장 점유랑 고객 점유가 주로 이제 일회성 마케팅 전략에 따른 반성으로 좀 마케팅 효과가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전략에서 나온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장기 지속. 이 표현이 나오게 돼요. 상호작용 중시하는 과정 중에 장기 지속하면은 그냥 관계 마케팅 하시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관계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져요. 충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뭐죠? 제품에 대한 이제 충성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전략이 대표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화에도 관계 마케팅 전략을 많이 해요. 특히 시리즈 영화 있잖아. 시리즈. 탑건이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저는 강제적으로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가기 싫었어요. 집에 계신 분이 그 탑건을 한 8번인가 본 거야. 저 용산까지 가서 봤다니까? 거기 뭐 있다며요? 용산에 뭐 이렇게 뭐 포딘가 뭐 이렇게. 야, 거기 꽂혀가지고 아주 괘씸해. 그 돈이면은 이제 어묵이나 사주지, 이렇게. 근데 거기 만약에 탑건에 나오는 배우가 톰 크루즈가 아니고 톰 크루즈라는 다른 사람이 나와. 그 흥행 되겠어요? 안 돼. 지금 저는 아저씨 2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아저씨 1이 있었죠? 원빈이 나왔잖아. 아, 원빈 제발 영화 좀 나왔으면 좋겠어. 원빈아. 2를 제작한다고 만약에 나왔다, 10년 만에. 그런데 주연 배우가 김덕기래. 아, 이거 안 돼. 사람들은 원빈의 아저씨하면 원빈이라고 세뇌당한 상태야. 관계 마케팅이야. 벌써 장기적으로 벌써 효과가 있잖아. 그렇지. 단기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영화판에서는 이런 관계 마케팅 전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지금 다 보시라는 뜻은 아니고, 결국 이게 요거를 다지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판단해야 돼? 마케팅 전략 시고관. 시장 점유는 뭐 공급자, 그리고 고객 점유는 소비자. 관계 마케팅은 둘 다. 소비자, 공급자 상호작용. 점점 세부로 들어가요. 시장 점유는 개념, 표적 선정, 틈새 점유. 고객 점유는 뭐 고객의 의사결정 각 단계. 각 단계 하면 뭐가 떠올라? 아이다. 영어 하셔야 되고, 여기는 장기 지속. 그러면은 고객 점유랑 관계 마케팅은 끝난 거야. 그러면서 다시 시장 점유로 넘어오면서 얘는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2개. STP하고 4P. STP는 뭐를 중심으로 연습하셔야 돼? S. 응? S. S만 잡으세요. S가 보자. 시장 세분화를 잡고, 이게 어떻게 고리를 통해서 T로 연결되고 T가 다시 P로 연결되는 그 고리 찾는 연습만 하시면 돼. 그리고 좀 심혈을 기울일 것은 다양하게 조금 더 나오는 4P. 프라이스 프로모션. 유통, 제품, 가격, 촉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제품 중심으로 냈다가 근래에는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낸다. 그리고 촉진은 이제 꾸준하게 지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이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2문제 정도가 나오고, 근데 올해는 거의 안 나왔던 170페이지의 부동산 개발론이라고 돼 있어요. 개발론은 요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죠. 개발 이론하고 개발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본게임을 할 때 그때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각 파트별로 이런 주제가 있어요 라고 지금 소개만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런 거구나 라고 방향성만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발론 조금 암기할 사항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17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있어요. 마지막 주제가 감정평가야. 감정평가 어때? 느낌상 좀 재밌을 것 같죠? 재미없고요. 감정평가는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될 텐데, 감정평가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 감정평가는 보통 이제 평균적인 문항수가 7문제가 나와요. 개별 주제치고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7문제 중에 저희들은 목표를 4문제를 할 거예요. 4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 어디서 나오는지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7문제 중 몇 문제를 목표로 한다고요? 4문제를 기본 목표로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부담스러워한 이유가 문항수도 물론 있지만은 기본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그럼 1페이지부터 보통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책의 색깔이 손때가 잔뜩 묻어.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3월달 되잖아. 따뜻해지잖아요. 분명히 한번 슬럼프 와요. 그래서 모의고사 3개월, 4개월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딱 보시는 순간에 30점대 나와. 공부 안 해도 40점대 나왔는데 공부하는데 30점 떨어져. 이때 좌절감 느껴가지고 술 잔뜩 드신 다음에 안 나가 해가지고 공부 포기하는 분이 이때부터 조금 생기기 시작해. 이거는 과도기니까 극복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금방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론을 가장 손때가 적게 묻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현장에서도 맨 마지막에 34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감정평가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올해는 좀 그렇지 않대. 한 문제를 중간에 한번 갖다 놨더라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 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걸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감정평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 공급 있죠. 수요 공급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리고 투자. 수요 공급하고 투자. 두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복이 되시면은 감정평가 문제를 맞추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논해보면 감정평가는 4문제를 목표하는데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큰 주제가 7개가 있어. 큰 주제 7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이론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이 주제가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재미난 게 독립된 문제 기준으로 여기 33회 때하고 32회 때 신기하게 2연타로 나왔어요. 연타석으로 이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구할 때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격제 원칙이야. 원래 옛날엔 2가지가 쌍두마차 했었어. 그래서 제가 올해 가격제 원칙이 34회 때, 아니지, 올해가 33회죠? 요번이 아니, 지난번이 33회지. 그러면은 요거 32회하고 31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2가지가 쌍두마차라서 가격제 원칙이 33회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라고 했는데 또 안 나왔어. 에휴. 그래서 34회 때 다시 한번 속셈 치고 여기 유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올해도 당연히 나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 규칙이 이거 가끔가다 2문제도 나오는데 이 규칙 문제는 무조건 이런 공부하셔야 돼. 왜냐면 감정평가 규칙이,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고 계시죠? 공법 공부하시면 국토계획법이 있잖아. 국토계획 조문이 몇 개 공부하세요 지금? 조문, 그 조문 1조부터 쭉 공부하죠? 수백 개 조문 아니에요? 그걸 다 암기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푸시라 그러지? 느낌으로? 통밥, 느낌. 이렇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번에 느낌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법조문 문제인데, 감정평가 규칙 문제, 얘도 법이에요. 이거 그대로 내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이 약 25개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그럼 25개 조문이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예요.
300개, 1000개 조문 가지고 공부하시잖아. 25개 조문 가지고 30년 이상을 낸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행정상 목적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올해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 1번부터 여기 큰 주제 7개 중에서 요것만 공부하셔도 아무리 못해도 세 문제는 다 맞히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가 문제인데 여기 이제 원가법이라든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지 그리고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요즘에는 지문도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80%가 계산이 나와.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까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 잘 정리하시라 그랬죠? 그 정리하시면 감정평가 수월하다 그랬어요. 특히 투자론을 잘 정리하시다 보면은 감정평가 계산 문제 좀 쉬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투자론 계산 문제보다 감정평가 계산 문제가 좀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계산 문제가 최소 2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래도 만약에 하기 싫으시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한 번으로 4번 정도 찍으시면은 하나는 맞으실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큰 주제, 이게 3문제 이상이 여기서 나오고 나머지 이제 기타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중간적인 주제, 얘네들은 이제 섞어서 같이 이제 7문제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 들어가시면은 밑에 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하실 분들만 해주시고, 그런데 요 4가지 주제 있죠? 요거는 반드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데 공부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고 밑에 거 계산 중심에 대한 논리는 선택적으로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178페이지에 이제 감정평가 이제 이론이 들어가요. 근데 이론적인 부분을 다 다루긴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이런 주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맛을 한번 느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투자보다 쉬워요. 그래서 감정평가 논리가 178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 파트는 다음 주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는 책 같은 거 여러분들 책 미리 예습을 하세요? 예습하시면 안 돼. 학원 안 나오시니까 예습하시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항상 오시라 그랬죠? 학교는 복습하고 계세요?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를 느끼니까 예습도 하지 마시고 복습도 하지 마시고 그냥 소풍 오실 때 오셨다가 잊어버려 소풍 끝나서 이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 감정평가론의 어떤 내용인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